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고요. 법무법인 동주의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이 이제 섭식장애, 폭식증, 또 폭토, 거식증 이러한 문제로 많이 오고요. 자해하는 아이들, 부모님이 놀래서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학교 거부, 학교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하면 사실 비행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를 이제 거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내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하는 학습 장애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우 관계. 친한 아이들이 한두 명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즐겁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건데 학폭이나 은따 이런 걸 당한다. 또 하나는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 ADHD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의 어떤 우울 불안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섭식장애의 원인은 사실 요즘 초등학생도 다이어트를 하는 시대예요. 무조건 예뻐야 하고 날씬해야 한다는 것이 청소년 고민거리에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걸 아마 놀라실 거예요. 또 학교를 내가 살쪄서 못 간다, 마스크를 벗기 싫다, 이게 자존감하고 사실은 결부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 뭐 얼평, 몸평 이런 걸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해하는 경우를 부모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사실 심리적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체에 통증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부모님 대부분들이 깜짝 놀라거나 혼을 내거나 우리 집엔 이런 아이가 없었다라든지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는데, 아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비자살성 자해라고 해서 최근 굉장히 소아청소년 학회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SNS에 심지어는 자기가 자해한 장면을 올리기도 해요. 이게 자살 시도와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비자살성 자해라는 진단명이 새로 생겼을 정도입니다. 일단은 부모님들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과도하게 인볼브해서 개입하는 경우. 너 토하고 있니? 이거 따라다닌다든지, 너 자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너무 불안해 떠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그런 과도한 개입은 또 아이들로 하여금 비밀로 하기 쉽고 몰래 하기 쉬운, 또 두 번째는 너무 방치하는 경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좋아지겠지, 저러다 말겠지 하는데, 사실 섭식장애나 비자살성 자해 행동은 반복되기 쉽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지, 또 아이의 주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학교 생활은 어떤지, 교우 관계는 어떤지, 학교는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방치도 아닌 또 너무나 과도한 개입도 아닌 가장 어려운 부모의 역할이죠. 편은 돼주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좋은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또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혼자 저지르는 경우보다는 내 무리가 그러니까 쉽게 이제 영향을 받는 경우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배경을 보면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없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부모와 소통하지 못하고, 물론 청소년기가 또래 관계의 그 프레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 친구나 이제 이성 친구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종 거짓말을 한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가 시간이 늦는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학교에 부적응하는 경우, 내가 학교에서 인기가 없고 내 존재감이 없을 때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흔히 영향력을 주는 어떤 그런 집단에 가담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집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부부관계가 안 좋다든지 과도한 폭력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은신처의 개념으로 또 범죄력에 가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적당한 용돈을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든지 할 때 도박 중독이라든지 절도라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에 가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중2병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독립돼서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 좀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또래 집단, 그리고 그 집단에서 우월성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시기가 가장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만 성장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충동 도전이나 절제가 어렵습니다. 성인들보다. 또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겪는 것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의 어떤 개성이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상적인 사춘기를 겪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정신의학적으로도 어떤 질병이 같이 있을 경우에 더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 슬기롭게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의 부적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을 꼭 만나봐라. 근데 엄마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만나는 걸 무서워하세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듣기를 겁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학교 담임 선생님을 또는 상담 선생님을 좀 찾아가기를 많이 권합니다. 그 사춘기의 예민함인지 이게 과연 병적인 우울증으로 가는 것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춘기에 예민한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을 그냥 지나가고 자기 관심 있는 것들에게는 관심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울이 지속이 되면 2주 이상의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 신체 변화가 있는데 많고요. 대표적인 것이 과수면 또는 불면증, 식욕이 너무 과다해진다든지 아니면 밥을 잘 안 먹는다든지, 어떤 의욕이 없는 것이 모든, 예전에는 좋아했던 게임을 좋아했는데도 그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만 지낸다든지, 흥미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런 증상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것은 저절로 좋아지기는 힘들겠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이것이 꾀병이다, 아니면 그냥 지나가겠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건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부모님들이 속상하시니까 이제 그런 건데,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는 cry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말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요즘 특히 청소년들은 좋은 건 잘 표현해요. 근데 기분이 언짢은 거에 대해서는 병원에 와서도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자기가 힘들고 어떤 것이 불편한지를 스스로도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것을 찾아주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치료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학교 폭력은 크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해 학생의 경우도 요즘에는 병원을 종종 옵니다. 보면 ADHD 성향이 있다든지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 성향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억제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구는 약간 나르시스트 계통의 아이들이에요. 내가 피해를 입히면서도 죄책감도 없고 그냥 웃어요. 오히려 희열을 느껴요. 그런 것은 공감 훈련을 못 받은 아이들이거든요. 집에서도 공감받지는 못하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인격장애로 갈 가능성이 높은 이제 아이들이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그 어떤 리더형,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 그 다음에 추종자형, 그 그룹에서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내가 추종하면서도 가담하는, 또 세 번째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용, 폭력을 가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하는 형,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격장애의 한 전형으로 공감 부족형. 그래서 부모님들은 심리 유형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어떤 감정 조절 훈련이라든지 내가 우월하고 쟤는 찌질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내향적인 성향인 아이들이 많아요. 친구도 적고 학교에서 좀 보이지 않는 존재, 또는 어떤 특이한 행동을 갖고 있는 아이들, 또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아이들, 외적인 부분으로도 쟤는 너무 못생겨서, 뚱뚱해서, 이런 걸 또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소극적이고 이런 아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또 집에 가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도 가족이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가 친구 관계에서 아이가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친구를 초대해서 집에서 노는 것을 살펴본다든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하고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마련한다든지, 또 관심과 공감을 많이 표현해 줘야 돼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너는 약간 내향적인 성격이니까 친구 한두 명부터 시작해보자. 너 오늘 학교 가니까 어떤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어? 보통 3, 4월 달에 병원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부모님이 저학년 때는 좀 롤플레잉을 해서라도 아이가 어떤 새로운 친구에게 말 시키는 법,
작은 성공 경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학부모가 직접 동네에 있는 엄마들하고 친하면 그 아이들끼리도 놀게 무리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저학년 때부터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는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는 문제가 너무 커져서 오히려 이게 학교에서 소란을 일으킬까 봐 자기의 위치가 더 위축되잖아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경우. 또 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봐 그 아이가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폭력을 받을 정도로 부족하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나는 인기가 없구나, 나는 계속 이렇게 폭력을 당하겠구나 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부모님이 먼저 같이 걱정하고 너무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너도 또 좋은 친구 사귈 수 있을 거야. 어머, 그 친구가 좀 잘못했네. 이 정도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넘기면서 반복되는 경우는 아이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을 부모님이 뭐 대신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막 신고한다든지 나서면 오히려 아이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더 무기력감을 느끼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서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이 사실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말하자, 신고하자라고 강요는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것이 반복된다면 아예 많은 대화를 하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 편이다.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어떤 안전한 환경, 라포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어떤 관계 형성에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피해 학생들이 내가 뭔가 잘못된 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부모의 개입, 너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부모부터가 일단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학폭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제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으로 나 죽고 싶다,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부모님의 반응이 제일 먼저 너 그러면 안 돼요. 교정하려고 드는 근데 우선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그런 생각 먹으면 안 돼. 라는 반응인데 사실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사실 용기 내서 이야기한 거라는 점, 너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자세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살이라는 거에 자체 언급하는 것조차 겁이 나는 거거든요. 불편하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더 아이가 자살 사고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자살 예방에서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더 많이 물어보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그런 생각이 드니? 또는 행동에 옮기고 싶으니?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있니?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고 언제든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엄마에게 얘기해라. 학교에서는 상담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반드시 얘기하라고 해줘야 됩니다. 50% 이상에는 어떤 정신병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울의 시그널이다 라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중독의 핵심은 현실 도피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손쉬운 것이 게임 중독. 두 번째는 요즘에 게임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온라인 도박이죠. 내가 돈을 뭐 땄다든지 잃었다든지 하는 경험 중에 돈을 따면 더 위험한 거죠. 왜냐면 우리 뇌의 어떤 쾌락 중추가 보상을 계속 바라는데 내가 돈을 땄다는 게 사실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럼 돈을 잃으면 안 위험할까요? 돈을 잃으면 메꾸려고 더 하기 때문에 또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따도 문제, 돈을 잃어도 문제니까. 돈을 잃게 되면 사실은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커지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숨겨야 되고 또 부모 돈을 훔치기도 하고 남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절도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마약에 빠지는 이제 아이들의 심리는 이제 물론 마약도 있고 또 처방받는 약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통제라든지 또 잠 깨우는 어떤 카페인, 주의력결핍이나 식욕억제제, 향정신성 약물들이죠. 이런 어떤 빠른 돈벌이와 빠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전두엽의 발달이 안 되면 그것이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모든 중독에 더 빨리 노출되고 더 빨리 중독되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좋아지기가 더 쉽지가 않고요. 성인들보다도 더 치료가 어렵습니다. 중독은 뇌 문제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아이들은요 연령대별로 대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학년인 경우들은 둘러대기가 많아요. 숙제를 안 했는데도 나 숙제했어 하잖아요. 그거는 좀 혼날까봐 둘러대는 경우가 많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 멋지게 보이려고 어떤 과대 포장. 우리 아빠 무슨 회사에 있어. 사실 알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또래 집단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모습. 또는 이제 청소년기에는 이것이 이제 습관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습관화되는 아이들은 어떤 허언증 같은 어떤 병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품행장애 있는 아이들, 습관적으로 어른들한테 선생님이나 어려워하지 않고 권위의 대상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들켜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품행장애, 반사회성인 어떤 성향의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렇죠. 또는 어른들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선생님한테 말 안 하기로 하면서 이제 몰래 말한다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병원에 와서도 우리 엄마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엄마가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알게 될까 봐. 또는 엄마는 여기 들어와서 제가 이거 얘기한 거 아이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원장님 보고 거짓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을 배우는 거는 우리 부모의 거짓말 습관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의 기준이 양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성적으로 활발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원래 아이의 기질인지 아니면 주변의 영향인지, 공통적인 거는 애정결핍이 많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조건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이성 교제라든지 나에게 어떤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나를 관심 있어 한다라고 이해를 해요. 또는 쿨하다, 아무런 주체감 없이 성관계를 하고 다니는, 뭐 멀티플 파트너 여러 명, 얘도 사귀었다가 쟤도 사귀었다가 이성 교제를 하면 이 정도쯤은 다 받아줘야 된다라는 어떤 잘못된 성 가치관, 성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에 대한 교육이 사실 집안에서부터 좀 일어나야 돼요. 대표적인 것은 몸에 일어나는 어떤 성적인 행동은 자기 주장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아이한테는 여기까지 허용할 거야. 또는 아이들도 알아요. 임신과 어떤 성병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그 순간에 왜 내가 못하는지는 자존감 문제하고 엮여 있어요. 내가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경우, 내가 거절하면 쟤는 싫어할 거야. 내가 이 장면에서 뛰쳐나가면 이 사람은 창피해할 거야.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니까요. 또는 내가 우울하고 불안한데 그 스트레스 해소를 성적인 걸로 해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호르몬도 있지만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같이 청소년기에는 거의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감정 기복도 심하고 예민하고 화내고 짜증을 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거는, 보통 조울증은 양극성 장애라고 하죠. 10대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걸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여성의 경우 화장을 짙하게 한다든지, 외모에 관심이 많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누군가 채팅하고 있다, 외출이 많다, 또 남자친구를 많이 사귄다. 그랬을 때 어떤 조울증에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병을 갖고 있는 건데 치료 대신 어떤 음지에서 해결하는, 또 그거를 타겟하는 상업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팅방, 사진 공유하는 거.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 익숙하니까 타겟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사실 상담 현장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남자아이들이 몰카를 찍는 이유도 대표적으로는 획득의 의미예요. 내가 장수를 모았다, 어떤 아이를 내가 점령했다, 정복했다. 가해 학생과 비슷한 거죠. 학폭의 가해 학생과 비슷하게. 그리고 사실은 가스라이팅 시키는 어떤 심리와 비슷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가스라이팅 피해 학생의 특징은 단절이거든요. 내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몰카나 어떤 이런 성범죄들이 진행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알려지면 누군가는 제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심리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도움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혼자 정신과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놀랄 정도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애를 끌고 왔어요. 요즘엔 아이가 혼자 오거나 부모님을 끌고 와요. 부모를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
라는 게 참 마음 아픈 거고요. 만 14세, 대충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면 혼자서도 방문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물 처방은 부모님이 항상 같이 오셔야 되고요. 정신과 기록에 남을까봐 걱정된다. 이게 이제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인데, 의료법상 우리가 기록을 어디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공단에 보험 청구한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쪽에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그 기록마저도 원하지 않는다 하면 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비보험 진료를 보시면 진료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리상담센터는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신과와 심리치료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과 진료 내역이 남는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군 입대 문제에서만 조금 보험 가입, 그때만 이제 예외사항이고요. 나머지 일반 직장이라든지 결혼 문제 이런 데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얘기 제일 꼭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신과 약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데요. 사실 정신과 약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너무 다양합니다. 흔히 청소년들에게 많이 처방되는 약들은 세로토닌 약물이에요. 세로토닌은 뇌에서 어떤 공부 호르몬, 행복 호르몬, 그래서 오히려 집중력이 더 올라가고 정서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학습의 기본이 사실 정서와 주의력이거든요. 그것이 세로토닌이 많이 도와주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닙니다. 과거에 정신과 약을 먹으면 바보 된다, 공부 못한다, 졸립다, 멍하다 이런 약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우리가 충분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적절한 약을 쓴다면 아이들은 전부 다 크리티컬한 이루어야 되는 성과의 어떤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놀래고 당황스러우실 텐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문가를 찾아서 받는다면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